테마 10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동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난 이후의 경제 변화에 대해서 먼저 볼 텐데요. 처음 나오는 게 이제 조세제도 개혁입니다. 조세제도 개혁이라 함은 이제 세금을 수취하는 제도가 이제 양난 이후에 변화하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세금을 거두는 방식, 제도가 변화하는 이유는 양난 이후에 인구가 많이 감소하였고, 또한 농경지가 많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으로 세금을 거두면 이렇게 제대로 거치지 않을 뿐더러 백성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개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중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광해군 때 배웠던 대동법입니다. 그 같이 봤던 광해라는 영상에 보면 이게 사월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자기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산골 농민이었던 자기 집에 전복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 전복을 바치기 위해서 비싼 이자를 이렇게 내고 돈을 빌려서 그거를 내는 과정에서 결국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집안 식구들이 모두 노비로 팔려나가고 아버지도 뭐 관아에 끌려와서 곤장을 맞고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대동법 전에 이제 냈던 세금을 공납이라고 하는데, 공납은 각지의 특산품을 내는 것이어서 이제 그 지역에 나지 않는 특산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이제 제대로 내도 그게 뭐 품질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관아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 상인에게 사서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 상인과 이제 관리들, 수령들이 이제 부정하게 착복하는 경우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가호마다, 집집마다 내는 거라서 그 집이 뭐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그런 농민의 입장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고치냐면, 기존에는 집집마다 토산물로 징수하던 공납이었는데, 이것을 일단은 기준을 바꾸죠. 집집마다 내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진 것만큼 이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겁니다. 토지 결수에 따라 이제 징수를 하는데, 징수의 방식은 보통은 쌀로 징수했어요. 쌀이 없으면 배 혹은 동전 그리고 무명 같은 걸로도 이제 징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 땅이 없는 농민들은 세금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땅이 있는, 보통 땅을 가진 애들을 지주라고 하는데, 지주는 이제 신분적으로 양반인 경우가 많았죠. 양반 지주의 부담을 늘리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또 어떤 이제 연쇄적인 변화가 있었냐면,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존에는 토산물을 징수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관아에서 이제 조선 정부로 올라오면 그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장 쓸 물건이 이제 안 올라오고 이제 쌀이나 동전 같은 것들이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정부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쌀을 필요한 걸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필요한 것들을 쌀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사와라 라고 이제 대리 구매 역할을 맡겼던 애들이 바로 이제 공인입니다. 근데 공인이 얘가 소위 말해 큰 손이었기 때문에 한 번 움직이면 요구하는 물량이 엄청 많았죠. 많은 상품들을 구매를 하니까 이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한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서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장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상품화폐 경제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조선 전기가 상대적으로 자급자족적인 그런 경제 상황이었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제 상품화폐 경제,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물건을
이제 활발하게 사고 파는 그런 이제 경제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지도로 이렇게 표로 표시를 해놨죠. 매우 잘 된 표이기 때문에 이 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법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정법이라는 거예요. 영정법은 뭐냐면 이게 전세라 그래서 이제 땅에서 거두는 세금인데 그 세종대왕 때 이 전세 제도를 한번 크게 손봐서 어떻게 이렇게 공정하게 하려고 했었냐면 일단 좋은 땅이 있고 나쁜 땅이 있을 테니까 토지 등급을 정해라 라고 했어요. 그게 전분 6등법이라서 땅을 6개 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좋은 땅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나쁜 땅에서는 세금을 덜 걷고 이렇게 했었다고.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좋은 땅이어도 흉년일 때는 수확이 많이 없으니 풍년인지 흉년인지도 고려하라. 이런 것도 이제 다 고려했었다고. 그렇게 이제 매우 세부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걷었었는데 그러려면 어느 지역에 땅이 얼만큼 있고 그 땅이 어느 정도 비옥한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토지 대장이 임진왜란 때 다 불타버린 거죠. 광해군 때 복구한다고 했지만 이제 그게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좋다 그러면 모든 땅에서 세금을 가장 흉년일 때 가장 안 좋은 땅에서 수확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거두겠다 그러면서 이게 전세로 확 줄여줍니다. 그래서 풍경에 관계없이 토지 1결당 쌀을 4에서 6두 정도 징수를 하는 거죠. 이게 보통 토지 1결이라고 하면 여기서 수확되는 쌀을 보통은 이제 300두 정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300두에서 4에서 6두를 징수하니까 사실상 전세는 없어지다시피 한 거죠. 영정법. 그래서 이게 지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근데 일반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한테 체감되는 그런 게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균역법이라는 건데, 균역법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 기존의 농민들은, 정남으로 이제 선정이 되면 얘는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공사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징병제 같은 게 조선 초기에 이제 군대 제도였다고.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임진왜란 전에 200년 동안 평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내가 굳이 군대를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가 대신 군대 가라. 그러면 이렇게 니한테 돈을 주겠다. 대립제라는 게 일어나고요. 또 한편으로는 관아에 아예 이제 그 돈을 주는 거죠. 이거 줄 테니까 이걸로 당신들이 필요한 사람을 구해서 보내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 돈을 주고 군대를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이제 나중에는 정부에서도 합법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군포를 내면 군대에 가거나 공사를 하러 가는 거를 면제를 시켜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군포를 보통 1년에 2피를 이렇게 나라에서 받았는데 그게 부담이 엄청 컸답니다. 게다가 또 여러분 다음 이제 온라인 학습 시간에 배우겠지만 조선 후기에 가면 양반의 수가 엄청나게 늘거든요. 다른 말로 이거는 상민의 수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상민의 수가 줄었다는 거는 세금을 낼 사람의 수가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사람은 점점 주는데 그 세금 부담은 여전하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100명이 내야 되는 걸 50명이 내야 되니까 이제 죽을 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 부담을 줄여주자 그래서 군포 부담을 기존의 2필에서 이제 1필로 줄여줘요. 이걸 이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거죠. 영조 임금 때 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금을 줄여준 건 좋은데 이게 돈은 계속 나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방부 예산이라고 치면 국방부 예산으로 받던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준 건 좋은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거든. 결국은 이거를 다른 걸로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 세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작이라 그래서 결작도 역시 그 지주들, 땅을 가진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좀 더 내라 이게 결작이고 그 다음에 선무분관포라는 이제 세금 제도도 이제 새롭게 신설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양반이 아닌 사람들 중에 이제 관직을 얻고 양반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 너한테 선무군관이라는 이제 명예 관직을 줄 테니 군포를 내라. 결국은 신분을 돈을 받고 판 거죠, 나라에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줄어든 세금을 보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면제 맞는 사람이 늘면서 다시 또 농민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었던 거죠. 약간 임시 방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 또 농업 생산력이 확대가 되는데 농업 생산력의 확대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이제 농사 방법의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모내기입니다. 모내기는 사실 조선 초기에도 그게 있었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모내기가 되게 좋지만 위험한 게, 이제 모를 옮겨 심는 5월에 이제 비가 안 와버리면 모를 심을 수가 없어요. 땅이 이제 물에 항상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말랑말랑해야 이제 모를 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비가 안 와버리면 물이 없고 물이 없으면 이제 쩍쩍 갈라지는 그 논바닥에 많은 땅에 모를 심을 수가 없고 그러면 그의 농사는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물을 공급하는 게 되게 이제 복불복이었기 때문에 위험해서 이제 조선 초기까지도 권장하지 않았다고. 그런데 조선 후기에 와서는 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이걸 해서 먹고 살든 아니면 뭐 그냥 죽든 이걸 안 하면 이제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악착같이 저수지나 보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물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해나가는 거지. 밭을 논으로 이제 바꾸기 시작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모내기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 모내기가 되기만 되면 이거는 대박이거든요. 일단은 어떤 게 좋으냐 하면, 그, 이모작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하루에 2번,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벼가 자라는 그 모내기를 했을 때 제가 잘 모르지만 5월에 이제 모내기를 하면 한 10월쯤이면 수확을 합니다. 한 6개월 정도 작물이 자라는 기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는 10월부터 그 다음에 한 3, 4월까지 땅을 놀렸어. 겨울에는 이제 농사를 안 짓는 거죠. 땅을 놀리는 거지. 근데 이제 이모작을 하게 되면 그 겨울에 이제 보리를 심는 겁니다. 보리는 이제 겨울에도 잘 자란대요. 그래서 땅을 2번 농사를 짓게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모작을 못 했느냐? 왜 모내기를 하고 나서 이모작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그 전에는 한 2개월이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면 보리가 10월에 심어서 이게 수확을 하는 게 한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되는데 그 벼를 일반 이제 땅에 씹으면 이게 3월에는 씨를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에는 보리가 미처 익기도 전에 거기에 그 땅에 이제 벼를 심어야 되니까 이게 안 맞았던 겁니다. 그랬는데 모내기를 하게 되면 그 2개월을 이제 땅에다가 그 벼를 심는 게 아니라 모판에 심기 때문에 그 2개월의 시간을 벌 수 있고 그 2개월의 시간 동안 이제 보리가 무사히 다 자라서 이제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을 게 늘어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농사를 지을 때 이게 잡초를 뽑는 게 김매기 하는 게 상당히 힘들답니다. 이게 벼 자라라고 이게 심어놨는데 그 옆에 이제 다른 잡초들이 자라면서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버리니까 벼는 잘 안 자라고 그 잡초를 뽑는데 사람들의 노동력도 많이 들고 뭐 이랬었대요. 그랬는데 역시 이제 모를 옮겨 심게 하게 되면 이게 모가 웬만큼 잘 자란 상태에서 심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죽는 경우도 없고 또 이제 줄을 맞춰서 이제 모를 심기 때문에
그 줄 밖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기도 되게 용이하답니다. 결국 농사를 짓는데 노동력이 많이 절감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농사 짓는데 노동력이 절감되니까 예전에 이제 100명이서 농사 짓던 그 땅을 이제는 50명 혹은 30명이서 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더 많은 땅을 경작할 수 있게 된 거고, 결국은 이제 광작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땅을 더 많이 경작하게 돼서 먹을 걸 더 많이 벌어들이는 분홍이 생겨나고요. 그 한정된 땅을 한 사람이 이제 더 많이 경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죠. 걔네들은 이제 광산이나 포구나 혹은 일용 이제 집 같은 것들, 품앗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 품앗이가 맞나요? 품팔이,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빈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이 분화가 이제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흥부전에 놀부와 흥부를 보면 이제 놀부와 흥부 둘 다 이제 농민이거든요. 근데 놀부는 되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물론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제 놀부가 이런 광작을 통해서 분홍으로 성장한 계층이라고도 이제 끼워 맞출 수가 있죠. 흥부의 경우에는 이제 그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빈농이다,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상업적 농업의 확대는, 이건 뭐 예전에는 농사를 먹으려고 지었는데 이제는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쌀이 주요한 그런 상품으로서의 기능 혹은 화폐로서의 기능까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곡물을 생산하는 거에 많은 집중을 했으며, 이제는 이제 곡물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반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마늘이나 채소, 배추, 무, 이런 생강,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상품명물 재배도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수공업 발달이 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조선 초기에는 이게 관영 수공업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수공업품을 필요로 하는 주요 수요층이 정부나 이런 관청이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이걸 통제하는 거죠. 수공업자들을 다 이제 관청 소속으로 해놓고 뭘 만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 수공업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관청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넘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제 민영 수공업이 발달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배경으로 도시 인구 증가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동법이라는 거 있죠. 이 대동법으로 인해서 이제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주문을 하는데 그 양이 많아졌었던 겁니다. 결국 이제 필요로 하는 물건이 많아지고 그거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공업 생산이 촉진이 되게 되죠. 이때는 이제 그 서양에서 그 당시에 이제 막 진행되고 있었던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 같은 것도 생겨나는데, 그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의 초기 형태가 이제 뭐냐면, 그 상인들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기존에 이제 만들어 놓지 않으니까 이제 수공업자들한테 이제 원료와 돈을 주면서 이거를 며칠까지 만들어서 나한테 납품해라라고 이제 하는 거죠. 먼저 주문을 해놓고 나중에 받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선대제라고 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이제 수공업도 이 시기에 이제 많이 발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광업의 발달인데, 이거는 위에서 얘기한 수공업 발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공업을 만들려면 그 도구, 금속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금속을 이제 광산에서 계속 채굴을 해야 되는 거죠. 수공업 발달로 그 원료인 광물의 수요가 급증하였고요. 또 하나 이 광물은 그 수공업의 재료 말고 다른 걸로도 쓰입니다. 금, 은 같은 거는 이제 단순히 어떤 도구를 만드는 소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지죠. 화폐로서의 가치를 가지죠. 귀금속이니까.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이 보면 은의 수요가 증가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에서 어떤 물건을 결제하는 그 화폐가 달러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달러가 없을 때는 이제 국제무역을 할 때 금과 은을 이제 그 수단, 화폐의 수단으로 활용했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청과의 무역을 하게 되고 그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때 청나라에서 요구하는 어떤 결제 수단이 은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은을 많이 채굴하면 우리가 청나라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하는 게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이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채굴하려고 물주라고 들어봤습니까? 돈 대주는 사람인데 이 물주라는 말이 이 광산 채굴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물주가 이제 돈을 대주면 덕대라고 하는 전문 경영이 지금으로 치면 CEO라고 할 수 있겠죠. 그 CEO가 이제 물주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광산에서 이제 그 광물을 채굴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인데,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것들이 결국은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크게 성장하는 어떤 그 자본가 계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공인입니다. 저번에 아까 큰 손이라고 얘기했던 정부가 대동법으로 받아들인 그 세금을 주면서 필요한 물건을 사오라고 이제 대리 구매를 요청했던 그 상인을 공인이라고 하죠. 이 공인은 이제 상업 발달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물건을 대량으로 이제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공인 말고 이제 정부에서 요청한 거 말고 이제 민간에서도 이제 그 자본을 축적하는 상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걸 이제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상들은 이제 정부에서 승인한 상인들인 시장상인과 공인들과 경쟁하면서 상권을 확대하였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 사상들의 힘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 정부 독점하는 그 형태를 깨버리죠.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해달라, 혹은 자유롭게 장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얘네들의 요구였고, 그게 결국 관철됩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간 시전 상인이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를 금지할 수 있는 금난 정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시켜 버리죠. 그래서 누구나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상은 크게 이제 자본을 축적해서 독점적 도매 상인이 되는데 이 독점적 도매 상인을 이제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도고의 예로 들 수 있는 게 여러분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라는 소설을 보면 이제 허생이 이제 변씨라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많이 빌려요. 만냥인가 빌리거든. 그 변씨는 아마도 사상으로서 청과의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생이 변씨에게 돈 만냥을 빌려서 뭘 하냐면 그 과일을 다 사들여요. 매점매석 해버리죠. 그래서 그 안성인가 대전인가 이제 남쪽에서 올라오는 과일을 그 길목에서 다 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있는 양반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제사에 올릴 과일이 없으니까 이 허생에게 훨씬 더 많은 값을 주고 그 과일을 사가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런 다음에 허생이 또 뭘 하냐면 이제 제주도로 가서 그 이제 말꼬리를 말총이라고 하는데 그 말총을 다 사모읍니다. 그러니까 역시 또 양반들이 이제 상투를 들고 갓을 써야 되는데 그 원료가 되는 말총이 없으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허생밖에 없으니까 허생한테 돈을 훨씬 더 많이 주고 그걸 사가는 거죠. 이렇게 매점 매석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이제 벌어들이는 사람들을 도고라고 하는데 이제 도고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다음 유통경제 활성화는 뭐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아는 그런 이제 시장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뭐 지금은 거의 없지만 3일장, 5일장 뭐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포구가 이제 상업 중심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포구는 이제 그
이렇게 항구가 있잖아요. 바다에는 항구가 있고 강에는 포구가 있는데 그 보통 이 이제 세금 같은 거를 걷어들여서 그거를 이제 중앙으로 대동법이라 그래서 이제 쌀을 걷어들이면 그거를 중앙 관청인 서울로 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배에다가 실어서 이걸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강을 통해서 이 배가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 배가 이제 잔뜩 모이는 곳은 그 이제 쌀을 비롯한 여러 상품들을 사고 파는 그런 시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 포구에서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포구가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역과 관련해서 정부가 허용한 게시무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청나라와 약속을 해서 뭐 1년에 2번 어디 중간에서 만나서 이제 그 무역을 하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허가한 무역인데, 이게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무역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후시무역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화폐 사용과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상평통보가 이때 이제 활발하게 사용이 되죠. 그 전부터 계속 화폐를 사용하려는 노력은 계속 있었어요. 그랬는데 잘 안 됐는데 조선 후기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화폐가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상평통보가 제일 유명한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